인도네시아가 더러운 수작질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KF-21 보람의 분담금을 면책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원인을 대한민국에 떠넘기고 있기까지 한데요.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동개발국의 의무를 저버린 인도네시아의 이미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와중에 자국 언론을 동원한 여론 조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중국도 울고 갈 인도네시아의 목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잘못을 대한민국에 떠넘기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KF-21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채무자의 입장과는 달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연체금이 1조 원 가까이 누적된 이유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은 한국 때문이라는 덜 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쳤으면 그동안 인니가 걸어온 막장 행보와 크게 다를 것도 없다고 여겨졌을 텐데요. 그러나 인니는 제대로 대한민국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민니는 한국이 KF-21 제작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듯 보이며 독자 개발했다는 4대 핵심 기술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실존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식의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KF-21을 폄훼하는 중국의 입을 빌어 한국 전투기를 쓰레기로 표현하는가 하면 튀르키예의 TFX 사업이 기술적으로 더 낫다는 등의 막말을 내뱉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한국은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으면서 그마저도 이전할 생각이 없는 파렴치한 국가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참신한 수준인데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의 진상짓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20%인 약 1조 7천여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인니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좋은 조건뿐이었는데요. 그저 매년 4월과 10월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고성능의 4.5세대 전투기라는 KF-21을 대한민국 바로 다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책임없는 쾌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니는 넝쿨채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2017년부터 미납하기 시작한 분담금은 이제 총 9,900억 원 이상 누적돼 있으며 그마저도 사업이 시작된 첫 해 이후엔 정상적으로 납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동사업이 시작된 게 2016년이었으니 근 7년 가까이 당해 연도 분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셈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내세운 면체의 이유는 자국의 경제 사정이었습니다. 즉,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업의 내용을 생각하면 한국이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사실 KF-21에 대한 기술적 기여가 하나도 없는 무임승차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일반적인 채무 관계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정해진 납기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자신의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향후 납기 일정을 조절하는 게 예의입니다. 국가 단위의 거래라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예의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인니는 2021년 이후 한국이 29차례에 걸쳐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동안 단 한 번 납부 계획을 알려왔으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때는 분담금을 파미로 내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고작 20%의 개발비를 부담하면서 전투기 개발 기술의 100%를 이전받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호구도 아니고 당연히 전투기 개발 기술의 100%를 이전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설사 이전을 해준다고 해도 인도네시아는 이를 소화할 기본 기술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먹지도 못할 음식을 욕심내는 것이죠. 지금 인니의 행보를 본다면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중국이나 튀르키예에 팔아치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인니는 이미 충분히 얼토당토하는 일을 현실로 만든 나라입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갚을 돈이 없다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각지에서 온갖 전투기를 끌어모으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인니는 바로 최근까지 1조 600억 원에 달하는 중고 미라주 2005와 10조 7천억 원 규모의 라팔 전투기를 구입했고 미국에서는 F-15EX와 S-70M 블랙호크 헬기를 도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구입한 무기 금액만 약 2조 5,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에서는 약 4천억 원 규모의 신형 드론을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현금 거래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진상짓이 알려지면서 판매국들이 인도네시아와의 신용 거래를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무기 도입에 쓸 돈은 있고 갚을 돈은 없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각에선 폴란드가 이미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KF-21의 새겨진 국기만 뒤집으면 된다는 재미있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니와 폴란드의 국기가 같은 형태의 동일한 색깔을 쓰고 있는 데다 위, 아래 방향만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한다고 해도 한국으로선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인니가 TO10의 첫 고객이었고 한국산 잠수함을 최초로 도입한 이른바 방산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영원한 우방국은 없다는 말이 증명하듯 신뢰를 저버린 국가를 마냥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인니가 아니더라도 이미 KF-21의 수출 전망은 대단히 밝은 편입니다. KF-21은 미국의 F-16V나 스웨덴의 그리펜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과 같은 4.5세대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 연식이 오래되어 구식 설계 개념 때문에 확장이 불가한 다른 경쟁 기종들과 달리 KF-21은 5세대,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길게 보면 향후 30년, 50년도 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당장 F-16부터가 1978년 초도 배치를 시작한 지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개량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괜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빅사이클이 돌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KF-21은 1차 양산이 예정된 지금부터 이미 성능이나 속도, 기동 성능 등의 면에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경쟁 기종들이 단종되고 나면 4.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고 싶은 국가들은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성능 확장에 따라 F-35가 독점하고 있는 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시장까지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요국의 요구나 자금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넓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KF-21은 현재로서도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평가되는 중입니다. 전반적 성능은 이미 F-16V를 넘어서는 데다 저피탐성 기능을 갖춰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데 용이합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진 못했지만 KF-21의 저피탐성 성능은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으로 볼 때 스텔스기의 직전 등급으로 분류될 만큼 뛰어납니다. 또한 현재 1단계 사업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2028년에는 2차 성능 개량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에는 스텔스기 수준의 저피탐성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32년에는 3차 성능 개량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 동남아의 경우 기존 구축된 수출 시장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의 거래처인 중동과 유럽, 남미 등에서도 시장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등의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이해를 같이 하는 폴란드가 때문에 유럽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노리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 때문입니다. 방산 분야는 당장의 무기 판매로 얻어지는 이익뿐 아니라 유지, 관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당합니다. 또한 무기 체계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사후관리에서 얻어지는 이익 규모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과거 2, 3세대 무기들의 경우 실질적인 제품 즉 하드웨어 비용이 더 비쌌던 것이 사실이지만 무기 체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전체 이익에서 성능 개량을 비롯한 소프트 파워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대가 발전할수록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프트웨어의 교체 시기나 업그레이드 주기 역시 점점 더 단축된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산시장은 하드웨어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이후의 운용, 유지 비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KAI는 2세대 전투기까지는 단순한 플랫폼 판매에서 끝나지만 3세대 전투기부터는 수출 효과의 50%, 4세대 전투기부터는 70%가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을 팔면 후속 군수 지원 사업 부문까지 이익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대한민국이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선 유럽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데요. 그 초석이 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폴란드 그리고 FA50입니다. 유럽 진출을 꿈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역시 유럽의 방산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100년 전
자신들의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 만큼 항공 및 방산 산업에 대한 자존심과 의지가 상당한데요. 여기에 정비나 무장 탄약 등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상당합니다. 이는 후속 군수 지원 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전투기 공동 개발 및 판매 역량까지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의지가 매우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건데요. 더욱이 폴란드가 운용하던 MiG-29는 구소련에서 개발된 구형 전투기로 기동성이나 비행 안정성 및 신뢰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파워에 이르기까지 FA-50에 미치지 못합니다. 폴란드가 FA-50을 구입한 이유 역시 이 MiG-29를 대체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FA-50은 3세대로 출발하지만 4.5세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통합 시스템에 따라 하이급으로 운용할 수도 있는 데다 운영비 면에서도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시간당 2에서 3만 달러가 넘게 들어간다는 해당 전투기들과 달리 FA-50의 운영비는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FA-50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가동률을 발휘합니다. 현재 유럽 내면 아직도 소련제 구형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상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제 무기들의 신뢰가 깨진 지금 소련제 구식 노후 전투기를 사용하는 유럽권 국가들은 잠재적인 수요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에 전 세계적 무기 수요와 각국의 방위비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의 방산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인내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막무가내식 주장과 한국 깎아내리기에 몰입해 현재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나마 남은 인면이라도 유지하려면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을 텐데요. 부디 하루속히 정신을 차려 양아치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